커넥팅랩 3분기 후차 강의. 네, 오늘 코파일럿이 온다 저자측강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 이따 다녀온 얘기 많이 해주시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커넥팅룸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게 지지난 모임에서 제가 했었기 때문에, 2개월은 안 되고, 2회차 전 아니야? 2회차 전? 2회차 전에, 바로, 이제 티몬 사태와 관련해서 커머스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 책의 챕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거는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갈 거고, AI 적용에 관해서도 오늘은 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커넥팅 랩 여러분들이 이제 AI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AI를 좀 제외한 일반적인 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한 40분 정도 최대한 스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회차 전에 발표할 때 저에 대한 소개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에서 빅히트를 하는 바람에, 근데 주변에 제가 최현석 셰프랑 의형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축하 전화가 와요. 어쨌든 최근에 글로벌 시리즈 글로벌 1위까지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쪽에도 이제 여경래 셰프님하고 지금 이제 결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하고, 사실은 비하인드 얘기지만 요 세 분 다 같은 회사예요. 다 같은 회사고, 지금도 거기에 나오신 백수조 셰프들 보면, 이번에 언젠가 또 F&B 파인다이닝에 대해서 제가 강의 발표를 좀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인다이닝은, 셰프가 자기의 자본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안 남는 장사이거나 거의 그냥 마이너스 장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회사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 세 분들의 박은영 셰프는 최근에 홍콩으로 갔지만, 어쨌든, 다 투자자나 기업들이 하고 있고, 지금 흑백요리사의 메인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백종원 대표 외에 모수의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도, 모수가 미쉐린 3스타, 국내 최초의 미쉐린 3스타의 이제 레스토랑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명성을 쌓았지만, 지금이 현재 폐업 상태예요. 폐업 상태에서 CJ가 계속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빠진 상태고, 이제 풀무원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재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스킵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셨지만, 커넥팅 랩을 이제 하면서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4 그리고 코파일럿이 온다, 우리 현경민 편집장님과 여기 이제 공동 저자분들도 계시는데, 저자분들과 함께 하는 거 너무 좋은 기회였고, 사실은 저는 이제 커넥팅 랩 가입 이전에도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 그룹은 아니고 유저 그룹에서 그래도 많은 활동을 좀 지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인공지능 주간 할 때도,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 스포츠, 음악, FM 이런 부분에서 과기부랑 대전시랑 대덕연구단지랑 컨퍼런스 할 때도 제가 패널로 참석을 했었고, 작년에도 이제 2023년에도 했었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아직 아닌데 다음 주에 부산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정통부하고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경북이 다 모여서 좀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또 고욱 대표님의 전문 분야인 관광을 제가 조금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 저희 회사가 부산관광공사나 부산관광기업진흥원이나 이런 관광 쪽, 부산 관광 이제 공공기관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커넥팅 랩에 들어와서 저자 그룹에 들어가고 책을 쓰고 활동하는 거가 상당히 제 인생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영화라고 나오는 김한슬 감독이 아까 얘기했었던 원머 펑킹 감독. 그렇군요. 네네. 제 바로 옆에 계신 분. 그 영화에도 대상 타신 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현경민 주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파일럿이 온다는 이렇게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커머스를 집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마케팅과 커머스를 함께 묶어서 이제 집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번에서는 이제 마케팅은 조응현 저자가 진행을 했고 저는 커머스에만 집중을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커머스에 대한 집필은 이렇게 세 개의 큰 챕터로 나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최근 1년 동안 변화한 거에서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C커머스, 즉 중국의 이제 쇼핑 플랫폼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단순히 들어온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상위권에 자리매김을 하고 지금도 계속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몬 미네프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단순히 중개 플랫폼으로만 운영하던 오픈마켓의 시대는 이제는 저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C커머스가 이제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K커머스 업체들 쿠팡과 네이버는 어떻게 C커머스의 침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버티컬 커머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에 이어서 아래 이제 입챕터의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버티컬 커머스, 그리고 물류 전쟁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약간 그냥 좀 최근의 태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쇼핑에 대한 얘기도 잠시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소 제목은 2025 커머스 트렌드에 대하고 제가 강의 제목을 주셨고, 일단 먼저 작년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4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들이 되게 확대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되게 다양한 산업군들이 부침을 겪었고, 심지어는 아주 안 좋게 된 여행업처럼 피해를 입은 그런 산업 분야도 있었는데, 이커머스 분야는 오히려 코로나 시점에서 상당한 그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그 확대가 되고, 오프라인이 좀 줄어들고, 거래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엔데믹에 오면서, 전차 거래액의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거래액이라고 하는 이 수치에는 단 하나 뭔가 이제 착시 효과가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물가 지수예요. 전체적으로 작년과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재화의 총량이 동일하게 판매가 됐다 하더라도 물건값이 상승을 전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거래액이 늘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2025년도 이커머스 시장의 트렌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우리나라의 유명 배우가 아주 핫브랜드 베스트 제품을 1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일단 C커머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시장을 넓히게 된 가장 큰 무기는 여러 가지 뭐 쇼핑 편의성이나 배송 이런 게 아니고 최저 가격이었죠. 국내 플랫폼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하게 낮은 그런 가격들로 미끼 상품들을 대거 풀면서 사용자들을 높였고,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알리에서 테무에서 여러 가지 좀 알짜 제품들을 찾아 나가면서 쇼핑의 재미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300조 한국 유통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 당연히 1등이겠지만 그 이후로 11번가나 G마켓을 누르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반기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그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둔화가 되었지만 11번가와 G마켓의 사용자 이탈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가서 집계를 내보면 쿠팡 다음에 알리와 테무가 2, 3위 플랫폼으로 자기리 매기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들 물어보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쇼핑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종합몰 그 통계에서는 빠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실제 쇼핑 거래액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현재 쿠팡 다음에 네이버가 사실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특히 소비자들이 직구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서 들어온 직구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그러한 커머스 시장으로 이제 완벽하게 변화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그 소비자들의 그 소비 행태를 각 플랫폼별로 나눠보면 일단 쿠팡과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렇게 이제 국내 플랫폼 2개, 중국 플랫폼 2개가 이제 지금 격돌하는 형국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물론 네이버 쇼핑이 가장 객단가는 높지만 평균 구매 빈도가 쿠팡이 높기 때문에 아직 쿠팡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품 개수나 이런 부분들 주평균 구매 빈도수가 높아서 매출액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객단가는 이제 바로 떨어지지만 구매 상품 수가 1회당 높습니다. 즉 저가격으로 된 상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 평균 구매 빈도가 쿠팡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그 국내 커머스 플랫폼 2개, 중국 커머스 플랫폼 2개에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송이 빠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페이 같은 여러 가지 간편 결제가 잘 되어 있어서 결제가 편리하다. 나머지 중국 플랫폼들은 역시 가격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2023년을 거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2022년, 2023년도 계속 20%, 11%, 8.4%에 대한 거래액 성장이 우리나라 커머스 전체 시장에서 있었는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전체적으로 17.7조가 거래액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3.2조가 쿠팡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쿠팡 목 빼고 중국 목 빼면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커머스들의 성장은 거의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티몬하고 위메프가 함께 이제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제 오픈마켓은 이제 한국에도 점차 퇴출되어 나가는 분위기고, 이제 11번가와 G마켓이 이제 신세계 또 이제 플랫폼으로 남아 있는데 그 둘의 이제 행보가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잘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약간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커머스는 이렇게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침공에 의해서 어떻게 반격을 하고 있냐 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위에 설 수 있는 물류와 배송 부분에서 초격차로 승부를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구도 멈추지 않고 뭐 김천, 제천, 부산, 광주, 울산 그러니까 충청도, 뭐 영남, 호남 할 거 없이 AI 기반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대구 풀필먼트 센터 이상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멤버십을 58% 이상 전격적으로 확대를 했죠.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락인된 고객들의 주머니를 털면서 투자 지원도 확보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시커머스로 고객 이탈, 저가 고객들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쿠팡이 저가 존을 별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직매입하는 부분하고 시커머스와 경쟁할 수 있는 최저가 품목을 지금 확대하는 전략도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AI를 이용한 이커머스 전략. 사실은 지금 AI라고 하는 단어가 불과 한 1년 반 정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일단 커머스나 쇼핑몰 플랫폼에서는 대체적으로 AI와 관련된 것들이 딱 두 가지로 좀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초개인화와 관련된 거. 기존의 쇼핑 이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SNS 취향을 판독해서 상품을 더 잘 큐레이션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보다 하나의 키워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자연어로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을 잘 큐레이션 해주는 거, 이 두 가지 기술로 나눠지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냐하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쇼핑 네이버 당신만을 위한 뭐 맞춤 쇼핑 블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AI가 엄청나게 고차원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기존의 쇼핑 이력이라든지 기존에 내가 뭐 8번 이상 방문했던 브랜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의 쇼핑 이력에 중점을 둔 그런 방식의 쇼핑 블록으로 큐레이션을 해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큐레이션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큐레이션을 해주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몰에 어떤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매입 제품들로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픈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셀러들이 자기들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AI 검색에 대응하는 정도의 또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간판만 걸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방향성은 초개인화와 자연의 검색 쪽으로 쇼핑을 계속 유입시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이버가 절대로 이제 쿠팡을 넘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 시스템인 건데 지금까지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들하고 그 로지스트 유통 아니면 이제 그 물류 회사들과 함께 뭐 가구는 뭐 하우저라고 하는 가구 전문 배송 그런 물류 업체에 맡기고 뭐 프리미엄 제품은 어디에다 맡기고 동대문 패션 어디에다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셀러들이 풀필먼트를 이용하게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골라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쿠팡처럼 새벽 배송이라든지 휴일 배송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CJ 대한통운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CJ 대한통운도 쿠팡에 맞서서 주 7일 배송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요일에도 도착 보장 상품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또 이제 CJ 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도 함께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주 7일 배송이 전 플랫폼으로 다 번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형마트와 백화점 돌파구는 있을까? 좀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CJ 대한통운이 주 7일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그 물류센터를 갑자기 어떻게 1년 만에 확보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나오는데 그 SSG가 물류센터를 포기하고 다 CJ 대한통운으로 넘기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형마트와 백화점 돌파구는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서울 분들은 잘 못 느껴요. 온라인에 밀리고 인구 줄어들고 지방 1등 백화점도 눈물에 폐업한다. 이거 롯데백화점 양산점 얘기인데 뭐 목포, 양산, 광주 여기 있는 롯데백화점들 지금 다 폐점을 했거나 폐점 검토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백화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소비 여력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화점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금 지방을 포기하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신규 출점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조직 개편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롯데백화점이 최근에 많이 저조했었는데 롯데백화점의 장점은 백화점이 많다는 거, 60개나 우리 국내에 있었으니까 많다는 거였고, 단점은 조직이, 일본식 조직으로 된 것들이 각 본부별로 해가지고 너무나도 비대하게 이제 백화점 조직이 뻗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데백화점은 어렵지만 폐점하면서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슬림하게 조직을 꾸려내가면서, 뭐 작년에는 뭐 올해 총가요? 올해 총가는 이제 CEO들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다 잘렸었는데 어쨌든 요즘 구조조정을 아주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트도 지금 현재 지방에서는 많이 폐점을 하고 있고요. 마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책에는 마트들이 지금 해외 진출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한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여러 가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직영 진출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해외 부동산 현지 합작 하면서 이제 임대 사업 위주로 하면서 어쨌든 조직을 유지하고 어쨌든 현금 확보를 하는데 아주 필사적입니다. 근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폐점할 곳은 폐점하고 좀 남아있는 곳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개성을 살리는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는 전략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킨텍스에 이번에 그 개점한 더타운몰 같이
여러 가지 임대 매장을 확대하고 뭔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토네 매너를 갖춰가면서 이제 좀 약간 백화점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메가푸드 마켓이라고 해서 먹거리와 관련된 원스톱 푸드쇼핑 공간을 지금 구현을 하는 것을 전점을 대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표에는 뭐 주류와 관련돼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액도 얼마 없고 사실은 지금 롯데마트가 최근 2년 동안 진행했던 주류에 대한 그런 뭔가 선택과 집중 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드러났어요. 지금 주류 시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와인 수입량도 줄고 있고 위스키나 소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량도 지금 다 같이 줄고 있어가지고 이 전략은 좀 약간 실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마트는 백화점은 돌파구는 뭐가 있을까?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핫한 뭐 스타필드 그리고 네, 더현대서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서 그런 공간들이 나왔는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보면 역설적으로 백화점을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여기 표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건 복수응답이지만 일단 1번이 외식이고 2번이 엔터테인먼트고 3번이 휴식공간 그리고 팝업스토어 뭐 문화센터 강의소관 이런 순이었습니다. 여기 사실은 뭔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오래된 전략이자 문화센터를 좀 확대하고 경험적인 콘텐츠를 많이 넣는 이유가 문화센터 방문자가 10번 문화센터에 오는 동안에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쇼핑도 함께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 체험 콘텐츠를 함께 넣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가장 백화점 이용하는 이제 마케팅 그 유입 퍼널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상품권 내 자기가 이제 생활권 내 위치한 백화점을 가는 확률이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일단은 서울에서 자기 근교에 있는 백화점을 방문하는 확률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신규 출점하고 지방은 폐점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접근성과 방문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약간의 그 비율은 좀 달라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좀 멀어도 좀 많이 찾아가는 그 부분이 있고요. 롯데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이유는 대체적으로 그냥 집에 가까워서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백화점 브랜드별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 고급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가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이제 뭐 갤러리아는 점수가 별로 없지만 명품과 운영 때문에 제일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보다는 대중적인 그리고 익숙한 그리고 편리한 이런 부분으로 소비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의 백화점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더 현대서울인데요. 왜 더 현대서울의 소비자들은 더 현대서울은 왜 소비자들이 몰릴까 혹은 방문객들이 몰릴까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일단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에 방문하게 된 그 이유가 목적이 그냥 구경하거나 아이쇼핑하는 게 가장 높습니다. 다른 이제 그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나 롯데백화점 잠실이나 갤러리아 광교처럼 뭔가 인근에서 유입이 많은 백화점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 그냥 구경하러 간다. 뭔가 좀 구경할 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휴식 공간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팝업 스토어나 뭐 팝업 쇼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더 현대서울은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 아니고 뭐가 경험을 하고 보고 즐기고 먹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포지셔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후에 태어나는 탄생되는 새로 출점되는 백화점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콘텐츠들을 많이 넣고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꼭 직영 매장이 아니고 임대 매장들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하고 다양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변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뭐 반려동물이 입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데 일단은 사실은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고객들의 데이터나 일반 소비자 방문객들의 데이터들을 많이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대백화점이 그래도 가장 그 부분에서는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계절이나 어떤 가정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시즈닝에 따른 방문 혹은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기존의 행태에 따른 그런 이벤트들을 데이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CRM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매출을 올려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홈플러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애초에 홈플러스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커머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 사실은 저희가 이커머스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로그 데이터들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쇼핑몰의 배치나 큐레이션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사실상 상품군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큐레이션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나가는 역설적으로 추후에 쇼핑처럼 그냥 뭔가 필요한 거를 큐레이션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뭔가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즘 이제 마케팅의 흐름을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시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몰 이외에 버티컬 커머스 생존 전략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버티컬 커머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만 하고 있는 전문 커머스에서 뭐 명품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매출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무신사나 에이블 가지 패션 플랫폼들인데 일단 명품을 들어서 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버티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 그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완전 반짝 올라갔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활성 이용 단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22년을 2023년에 많이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3대 명품 플랫폼들은 지금 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시장이 가장 핫한 명품 시장이었고 온라인 명품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버티컬 커머스 명품 온라인 샵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다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이제 백화점 쪽으로 가서 명품을 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백화점도 명품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백화점 브랜드에서 전체 명품 간의 매출은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3대 명품 정도, 뭐 샤넬, 뭐 루이비통 이런 정도만 지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명품을 다 떨어졌는데 그럼 이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다 어디 갔냐면은 명품 중고 플랫폼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하고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막 죽어가는 찰나에 중고 명품 플랫폼들은 또 지금 사용자 매출액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경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사실은 상반기 쿠팡 실적 발표할 때 흑자폭이 많이 줄어서 적자로 잠깐 전환됐었잖아요. 이 부분은 한 7천억 정도 파페치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인수하는데 이제 그 돈을 써가지고 이제 재무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명품 온라인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세계 최대의 명품 플랫폼을 인수했을까? 사실 파페치 같은 경우에도 한참 잘 나갈 때 2년 전에는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다양한 국가에서 명품 온라인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단돈 5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포석이에요. 쿠팡이 가장 약한 분야가 바로 뭐 패션, 명품, 뷰티 이쪽입니다. 사실은 지금 쿠팡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무신사처럼 하면서 뭔가 쿠팡도 이제 패션에서 좀 뭔가 하고 싶은데 실제 쿠팡에서도 뭐 무슨 쿠팡 에비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괜찮은 브랜드를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브랜드를 보시면 브랜드들이 사실 좀 별로죠. 브랜드 라인업이 상당히 별로고 좀 약간 올드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해서 파페치를 인수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뷰티, 물류, 설치, 배달, 뭐 OTT와 관련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쿠팡 제국을 넓혀가고 있는데 여기에 명품과 패션도 더 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티몬 못 봤냐? 티몬도 괜히 미국의 위시 인수하다가 날아갔는데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쿠팡이 파페치라고 하는 명품 온라인 플랫폼을 인수하는 데는 상당히 안정적인 방식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 파페치는 처음에는 얘네들이 그냥 오픈마켓, 그냥 중개만 해주는 역할만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CEO 라인에서 이제는 우리도 뭔가 좀 직접적으로 명품 브랜드 자체도 인수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하다가 지금 온라인 명품 사업이 죽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증명했고, 부도 직전까지 가서 사실은 프리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업 회생 신청까지 갔어요. 회생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부도 직전이라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미약을 했습니다. 쿠팡이랑 그린오크라고 하는 회사가 7,500억 달러 이상의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아테나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주식을 인수한 게 아니고 부채를 갚아주는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가지고 파페치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받은 게 아니고 파페치의 사업을 양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내가 플랫폼만 가져가면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후팡화 시켜서 다시 한번 파페치 플랫폼을 좀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후에는 모르겠어요. 중국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품도 루이비통도 이제 로켓 배송으로 우리 집안에 올 날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가운데 지금 쿠팡 제외하고는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커머스에서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은 CJ하고 MOU 체결을 하는데, 사실은 신세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굴욕적인 MOU입니다. 굴욕적인 MOU고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일단은 쓱닷컴이 자체 물류센터 네오를 운영을 여러 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는 대한통운으로 다 팔기로 했습니다. 팔기로 하고 스와핑을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이제 CJ에서 하고 있는 제품군들도 같이 신세계랑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마켓에 이제 CJ 대운통운 통합 배송 브랜드를 오네로 이제 독점적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네오 물류센터 두 곳을 단계적으로 CJ 대한통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합의를 진행을 했고, CJ 제일제당이 이런 상품 같은 것들로 우리가 좀 CJ가 FMB 쪽 상품 같은 게 좀 이제 신세계는 그동안 실패해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공동기획해서 제품을 좀 라인업을 좀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신세계 유니버스가 상당히 야심차게 멤버십 정책을 발표하고 했지만 실패한 상황에서 이제 CJ 원포인트와 제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락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신세계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절대적으로 총알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세계가 총알이 없어가지고 이마트 건물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류센터도 이제 넘기면서 지금 총알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그동안 손실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재원이 마련될까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대한통운이 이제 주 7일 배송 도입을 하기로 목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거입니다. 최근에 1년 사이에 쿠팡의 택배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CJ 대한통운이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시장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이런 부분이었고, 사실은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택배는 직매입 상품이 아니고 오픈마켓, 그러니까 셀러가 파는 거를 대신 옮겨주는 거가 택배 서비스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점유율이 올라온 거거든요. 만약에 쿠팡에서 CJ 대한통운처럼 진짜 개인 대 개인 간의 택배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우리 집 앞에 내가 물건 내놓으면 쿠팡맨이 갔다가 다른 집안에 갖다 놓는 배송 서비스를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CJ 대한통운의 일반 택배 시장은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CJ 대한통운도 그동안 좀 뭔가 쿠팡은 이제 직원 베이스고 CJ 대한통운은 이제 각 차량들이 다 개인 자영업자 이제 베이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변화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주 7일 전쟁으로 뛰어들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CJ 대한통운의 쿠팡 말고 나머지 한진이나 뭐 롯데택배나 이런 데는 요즘 거의 뭐 포기 분위기예요. 이제 답이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뭐 풀필먼트 서비스 찾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뭔가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다양한 이제 창고 업체들, 물류 업체들과 쓰고 뭐 심지어는 우체국부터 시작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역시 쿠팡이 물류센터하고 택배 배송 둘 다를 잡으면서 효율화를 하는 것과 달리 이제 그 매집지하고 배송지하고 중간 허브가 다 이제 제각각인 이제 네이버의 시스템으로는 역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얼마나 그 지금 쿠팡의 그 견제를 이기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이버와 신세계의 물량을 다 받아 처리하면서 이제 쿠팡과 대등한 위치를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2025년도에 관전 포인트고요. 만약에 2025년 9월쯤에 쿠팡하고 CJ 대한통운하고 만약에 이쯤에 제가 다시 발표를 했을 때 점유율이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쿠팡의 독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좀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쇼핑이 아니다 쇼핑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들을 시청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왼쪽에 보면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뭐 디즈니 플러스, 왓챠, 쿠팡 플레이 사실은 최근 2024년도 들어와서 OTT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고 특히 넷플릭스 제외하고 밑에 아래 아이들은 쿠팡 플레이 제외하고 아래 부분에 대한 그런 어제도 웨이브나 티빙, 디즈니 플러스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 왓챠 같은 건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OTT에 있는 영상들은 상당히 긴 뭐 40분, 50분에서 뭐 2시간짜리 영화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나머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일반적인 영상보다 요즘 쇼츠와 릴스로 지금 시청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 비교를 해봐도 OTT 플랫폼에서 정규 영상을 보는 거는 9시간밖에 안 되고요. 한 달 동안에 15초에서 1분 이하의 그런 숏폼 비디오를 보는 게 개인당 46시간 이상을 지금 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숏폼 콘텐츠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숏폼 콘텐츠를 보고 주말에는 거의 100분에 가까운 숏폼 콘텐츠를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 조사 대상을 보면 이게 15에서 26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폼 위주로 거의 모든 영상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아니면 영화 심지어는 라이브 커머스조차도 이제는 다 숏폼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지금 절체절명인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영상을 시청하기 편리하고 새롭게 올라오는 콘텐츠가 많아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을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 숏폼 콘텐츠를 휩쓸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은 틱톡보다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가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틱톡 샵이 전 세계적으로 런칭을 했는데 아직 한국은 런칭을 못했어요. 근데 보면은 주로 보는 카테고리가 유머 개그 다 절반 이상이 웃기고 재미있는 코드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GS샵이나 전통적인 쓱닷컴이나 전통적인 TV 영상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시청자가 변화하고 하는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아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쇼핑 라이브 전면에 메인 페이지에 숏 클립이라고 해서 60분 이내의 라이브 커머스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과 재작년 2년 전만 해도 다 라이브 커머스다 해가지고 엄청난 쇼스 스타들이 나오고 막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막 방송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방송이 대세였는데 불과 그게 지금 다 없어지고 쇼폼으로 지금 다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쓱닷컴도 뭐 GS도 거의 다 이제 그 쇼픽이라고 해서 쇼폼만 전문으로 나오는 그런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나 이제 15분 동안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설명 듣기 귀찮다. 60초 이내에 나를 설득시켜라. 라고 하는 방식의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쇼핑이 아니고 쇼핑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튜브 쇼핑이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그 고도화를 하고 있어요. 현재 유튜브가 이제 광고가 정치에 들고, 그래서 광고를 보지 않는 회원들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회원을 늘리는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정체화되다 보니까 쇼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방송에서 밑에 아래 링크가 아니고 방송 중에 딱 그 제품을 바로 볼 수가 있고 클릭하면 쇼핑몰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이 제품의 판매하는 쇼핑 플랫폼으로 링크이 되는 거를 넘어서 아예 유튜브 자체 내에서 상품도 볼 수 있고 큐레이션도 해주고 결제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쇼핑 플랫폼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전략을 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도 이제 어쨌든 유튜브의 미래는 쇼핑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략을 잡고 유튜브도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오늘 강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 쇼핑과 관련해서 최근에 당근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는 당근 마켓이었는데 당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창업 이후에 엄청나게 뭐랄까 적자에 시달리다가 작년부터 이제 광고 상품을 통해서 이제 그 적자에서 지금 벗어나서 흑자를 달리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당근이 이제 그 요즘에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잡아먹는 게 알바천국이에요. 알바천국에서 요즘 동네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천국의 알바를 구하는 효율보다 당근에서 알바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편하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해서 그 매출이 아주 기하급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동네 이제 커뮤니티 뭐 모임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당근 보시면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 있었잖아요. 당근 스토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쇼핑인데, 이거는 당근에 내가 이 쇼핑 콘텐츠를 올려서 내 제품이나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그러한 채널이에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우리 동네에서만 보인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뭐 900만 조회수, 뭐 1000만 조회수 노리는 게 아니고 100명, 200명 타겟으로 지금 이 광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시켜 가지고 동네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동네 스타를 만들고 동네 쇼폼 콘텐츠 그 쇼핑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동네에서 좀 직거래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쇼폼을 이용하는 전략까지 최근에 당근이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마케팅비를 태워가지고 이제는 당근에서도 동네에 있는 것들을 단순히 사진이나 중고 거래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양한 영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콘텐츠 아니면 제품 아니면 가게, 뭐 학원, 병원 다양한 것들을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당근 스토리들이 이렇게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으면 후추 같은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메인에 들어가면 유튜브 쇼츠 릴스처럼 그냥 다 그냥 그 쇼핑 콘텐츠들만 주구장창 나오는데 그거에 지금 가입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5분 동안 하나의 제품을 보는 라이브 커머스나 쇼핑 그 방송을 보는 게 아니고 30초마다 계속 방송이 바뀌면서 그 안에 뭔가 자극적으로 나를 좀 재밌게 하는 그런 쇼핑 콘텐츠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딱 쏠리면 이제 충동 구매를 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배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라이브 커머스 하다가 지금 다 말아먹었는데 쇼핑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샵도 지금 언제 들어올까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 한 중반에는 아마 한국도 런칭을 할 거라고 지금 소식이 있는데,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컨퍼런스는 틱톡에서도 많이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내년에는 쇼폼을 통한 쇼핑 콘텐츠들이 많이 범람을 하고 거기서 좀 이제 충동 구매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커머스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단순하게 짧게 보고 충동 구매를 해버리는 좀 뭔가 안 좋은 그런 사회적 현상이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쿠팡이 일극체대로 가고 있고 내년 2025년은 쿠팡에 대항하는 나머지 커머스들이 아주 분기점으로 생존을 하느냐, 발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제 쿠팡이 그냥 과반을 넘어서 독주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어쨌든 쿠팡에 대응해서 CJ와 신세계가 네이버가 지금 합쳤는데 이 합친 그 연합군이 얼마나
뭐랄까 선전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잠시 정체되어 있는 중국 플랫폼들의 물류센터 건립이 완성이 내년 하반기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커머스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바로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배송이 되면 또 어떻게 우리 커머스가 변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2025년도 커머스 트렌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